엄마, 이게 뭐예요? 세금 고지서에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78세 김명자 씨는 작년에 딸의 집 마련을 위해 보낸 1억 원 때문에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생 아끼며 모은 돈으로 딸아이가 집 문제로 고생하는 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조금 보태준 것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의 사무실로 찾아온 김명자 씨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은퇴 후 노인자산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재입니다. 이 금액 넘으면 국세청 연락 온다더라. 10년 전 이체까지 다 들여다본다.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최근 급격히 바뀐 세무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또한 괴담 수준의 이야기로 너무 걱정부터 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가족 간 금전거래도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대처하면 세금 폭탄은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가족 간 계좌 이체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되며 그동안 모은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족에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도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영상 아래 오른쪽에 구독하기라는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사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준비만 하면 가족끼리 얼마든지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국세청이 가족 간 거래를 의심하고 실제로 조사에 나서는 데는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소득 없는 자녀가 고가의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원이 불분명한 자녀가 갑자기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모로부터의 증여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이런 경우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취업 전 대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5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수억 원대의 주택을 마련했다면 즉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자산 취득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자가 사망 직전에 고액을 이체한 경우입니다. 이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중증 질환으로 입원 중이거나 사망 3개월 이내의 고액 이체에 주목합니다. 건강이 악화된 시점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갑자기 큰 금액을 이체하면 이는 상속세 누락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1억 원 이상의 송금에 차용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라도 거액을 송금할 때는 법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없이 1억 원 이상을 보내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고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에는 차용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거액 거래는 증여세 회피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증과 함께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있다면 대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수년간 반복적인 송금이 누적되어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10년간 총 5천만 원이라는 증여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매월 50만 원씩만 보내도
10년이면 6천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누적 송금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이나 상속 분쟁 중 내부 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에서 종종 발생하는 내부 고발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전 재산을 부모나 형제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하거나 상속 과정에서 형제 간 불공정한 재산 분배가 있었다며 국세청에 제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부 제보는 즉각적인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조건을 보면 핵심은 얼마를 주고받았느냐보다 왜 주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액보다 거래의 목적과 증빙 여부가 세무조사의 관건입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가족 간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세금 납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과 적절한 증빙만 있다면 가족을 돕는 일로 세금 문제를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조건들을 알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세금 폭탄 없이도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정리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세금 폭탄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많은 노년층이 선의로 가족을 도우려다 겪게 된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딸 결혼 앞두고 3천만 원 줬어요. 차용증도 안 썼고 그냥 부모 마음이었죠.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72세 박경자 씨는 결혼을 앞둔 딸에게 3천만 원을 계좌 이체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딸의 새 출발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고 특별한 증빙 서류나 차용증 없이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로 국세청에 통보되었고 결국 2천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온 박 씨에게 이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 결혼 준비를 도와준 것이 이렇게 큰 세금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다르게 했을 텐데. 박경자 씨의 경우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송금하거나 목적을 명확히 기록했다면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씩을 6년 동안 보냈습니다. 아들 수입이 불규칙하니 도와줘야 했죠. 천안에 사는 67세 이태준 씨는 불안정한 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아들을 돕기 위해 6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이태준 씨는 이것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라 생각했고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6년간 누적된 금액은 7,200만 원에 달했고 이는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증여 공제 한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아들 생활비 보태준 것뿐인데 이게 증여세 대상인 줄 몰랐습니다. 월 50만 원으로 줄였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이태준 씨는의 사례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송금이 어떻게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공제 한도를 고려한 계획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케이스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4세 윤정희 씨는 큰아들이 생애 첫 집을 구입할 때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구두로만 형편될 때 갚아라라고 했을 뿐 어떤 문서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주택 구입 시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서화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집 사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런 세금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윤정희 씨의 사례는 1억 원 이상의 거액 거래에서 차용증과 같은 법적 증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가족 간이라도 거액 거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간 거래라도 금액이 크면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둘째, 증여 공제 한도 10년간 5천만 원을 고려한 계획적인 자금 지원이 중요합니다. 셋째, 송금 시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대출의 경우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세 가지 방법만 알고 실천하신다면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증여공제 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한도가 10년 단위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번에 5천만 원을 모두 주는 것과 10년에 걸쳐 나누어 주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현명한 방법은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 싶다면 5천만 원은 지금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10년 후에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부부가 함께 계획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을 각각 증여하면 자녀는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준다면 국세청에서도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하거나 증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대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기록입니다.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및 기간, 그리고 양측의 서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놀랍게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도 법적으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만원 갚겠다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이자 지급 기록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대출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자 지급 시에는 계좌 이체 메모란에 몇 월 이자 납부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차용증과 함께 월 1회 이자 납부 기록만 있었는데도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식적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체할 때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체 메모란에 적힌 몇 글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메모 예시로는 김용수님께 대여금 3천만 원, 생활비 지원금 5월분, 대학 등록금 지원, 병원비 지원, 결혼 축하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는 이체 금액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해주므로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증여가 아닌 특정 목적의 지원금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생계형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확히 기재하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단 몇 글자의 메모가 몇백, 몇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이체할 때 3초만 더 투자해 목적을 기재하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은 개별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면 5천만 원은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받는 대출로 처리하며 모든 이체 과정에서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런 방법들은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과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찾는 현명한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알고 실천한다면 앞서 본 안타까운 사례들처럼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돕는 마음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명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현금으로 줬는데 증빙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노년층이 계좌 이체보다 현금으로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빙이 없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이미 지원한 경우라도 사후에 증빙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생활비로 현금 50만 원 보냈어라는 문자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세요. 아니면 간단한 수령 확인서를 작성해서 자녀에게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셔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증빙이 없어도 가족 간 거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록 없는 자금 이동은 모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후라도 최소한의 증거는 남겨두세요. 특히 액수가 크다면 현금을 일단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자녀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체 메모의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배우자 간 돈 거래는 괜찮은가요?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매우 큰 금액이기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 세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시 사전 증여로 인한 분쟁 가능성입니다. 배우자에게 큰 금액을 이체할 때도 그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의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자금 등 명확한 용도가 있다면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노년층에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배우자 간 자금 이동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 집 살 때 보태줬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 문제가 없나요? 자녀가 집을 구입할 때 부모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 금액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 자녀가 받은 자금의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 방식으로 지원하신다면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주시고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자금 조달 계획서에 부모로부터의 증여라고 명확히 기재하라고 알려주세요. 대출 방식으로 하실 거라면 반드시 차용증부터 작성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실제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시고 대출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집 구입과 관련된 금전 지원은 금액이 크고 공적 서류에 기록되기 때문에 가장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알려주셔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세요. 기존에 이미 많은 금액을 송금했는데 지금이라도 대책이 있을까요? 이미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했거나 증빙 없이 큰 금액을 이체한 경우에도 대책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조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사후 차용증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이자 납부를 시작해서 이게 진짜 대출이었다는 걸 증명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미 상황이 너무 명백해서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가산세는 줄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시면 가산세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진 신고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아 적발되는 것보다는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 문제 없이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내고 싶은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먼저 월 5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10년 동안 보내도 총 6천만 원 정도로 공제 한도에 가깝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따로 각자 계좌에서 송금하신다면 이 금액을 적절히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매번 이체하실 때마다 꼭 메모를 남기세요. 5월 생활비 지원, 5월 용돈 이런 식으로 목적을 명확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생계형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꼭 그 해에 보낸 누적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년 말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 혹시 공제 한도에 가까워진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인 소액 지원은 국세청에서도 대부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습관은 반드시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세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5월부터 바뀐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5월부터 가족 간 금전 거래도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 이체, 반복 송금, 차용증 없는 고액 이체는 즉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조사하는 5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소득 없는 자녀의 고가 자산 구매, 사망 직전 고액 이체, 차용증 없는 1억 이상 송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누적 송금, 그리고 이혼이나 상속 분쟁 중 내부 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3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증여공제 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기록을 꼭 남기세요.
아주 간단한 차용증과 한 번의 이자 납부 기록만으로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이체할 때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몇 글자의 메모가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과 적절한 증빙만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